한국이 우리를 돕고 있다니. 이건 대단한 일 아니야? 북한의 파병을 남한의 지원으로 오해한 러시아인들이 길에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과 남한을 혼동한 채 잘 사는 한국이 전쟁에 가담해 러시아를 돕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은 역시 한국은 발전된 나라야. 우리 편이 되어준 게 자랑스러워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리사입니다.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 출신이고 지금도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어요.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수도라서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자랐습니다. 한국을 처음 알게 된 건 어릴 때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그때 러시아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몇 편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봤다가 어느새 푹 빠져버렸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좋았던 건 서로를 생각하고 챙기는 따뜻한 모습이었어요. 특히 가족들끼리의 사랑이나 친구들끼리의 우정,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죠. 그러다가 K-팝도 알게 됐어요. 유튜브에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노래도 좋고 춤도 너무 멋있어서 계속 찾아보게 됐어요. 러시아 음악이랑은 많이 달랐는데 오히려 그게 더 신선하고 좋았어요. 방탄소년단 같은 가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걸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궁금해졌죠.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혼자서 한국어도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대학 시절, 저는 우연히 한국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선발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고 경쟁도 치열했거든요. 하지만 운이 좋게도 제가 최종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은 제가 꿈에도 그리던 나라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며 상상했던 그곳을 실제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 설렜어요.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여권을 준비하고 짐을 싸는 모든 과정이 마치 꿈을 이루어가는 것 같았죠. 출발하기 전날에는 너무 설레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모스크바에서 인천까지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한국에서의 생활을 상상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드라마와 케이팝을 사랑했던 저에게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처음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가슴이 떨렸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하나하나가 신기했죠.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어디서나 들리는 케이팝 음악, 드라마에서 보던 장소들을 실제로 보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기숙사에 짐을 풀고 처음으로 학교 주변을 둘러보던 날, 저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특별할 거라는 걸 느꼈어요. 서울의 화려한 거리와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체계적인 사회 시스템을 보며 저는 감탄했어요. 24시간 편의점, 빠른 배달 문화, 깨끗한 대중교통, 그리고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안전함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좋았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서투른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할 때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었죠. 학교 생활에서도 한국 학생들은 저를 항상 배려해주고 챙겨주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저는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서 현우라는 한국 남자를 만났는데 키가 크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떨렸어요. 그날 저는 제가 통역 봉사자로 지원한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현우도 같은 봉사자였죠. 점심시간에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지게 됐어요. 현우는 정말 세심하고 다정했어요. 러시아 남자들은 좀 거칠거칠한 편인데 현우는 작은 것 하나하나 다 신경 써주고 배려해줬거든요. 제가 한국어가 서툴 때도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천천히 설명해 주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때면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처음으로 한국 식당에 갔을 때 음식 먹는 방법부터 지하철 타는 법까지 하나하나 챙겨주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특히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수업이 끝나고
약도 사다 주고 따뜻한 죽도 끓여다 주었죠. 그와의 데이트는 언제나 설레는 순간의 연속이었어요.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함께 나눈 대화들, 밤하늘 아래 서울의 거리를 걷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주말이면 홍대나 이태원을 걸으며 거리 공연도 보고 한강공원에 앉아 치맥도 즐기곤 했죠. 봄에는 함께 벚꽃 구경을 했고 여름에는 한강 유람선을 탔어요. 가을에는 남산타워에 올라가 단풍 구경도 했고요. 매 순간이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어요. 서로 자란 환경은 달랐지만 그래서 더 서로에 대해 궁금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현우에게 러시아의 문화와 풍습을 이야기해 주었고 현우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설명해 주었어요. 서로의 나라 음식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각자의 모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죠.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가끔 오해가 생길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서로 이해하려 노력하며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고 저는 러시아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현실은 냉정했고 장거리 연애는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매일 화상통화도 하고 메시지도 수시로 주고받았지만 시차와 거리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서로 바쁜 일상 속에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고 점점 서로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결국 우리는 서로의 길을 가기로 했지만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한국 남성에 대한 좋은 인상은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이별은 아팠지만 현우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러시아로 돌아와서는 현우와 같은 남자를 찾기 어려웠어요. 데이팅 앱도 써보고 소개팅도 몇 번 나가봤지만 그 이후로 러시아 남성과의 연애는 더 힘들게 느껴졌죠. 거칠고 술에 의존하는 남성들과의 만남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까다롭게 만든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들은 대부분 첫 만남부터 술을 마시자고 했고 제 의견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체첸 출신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고메드였어요. 마고메드는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가족 중심적이고 다정하며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러시아 본토 남성들과는 달리 그는 저에게 늘 배려 깊게 행동했습니다. 처음으로 데이트를 제안할 때도 신중하게 저의 기분을 물어봐 주었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 주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는 늘 예의 바르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그저 좋은 동료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죠. 저는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고메드와 함께한 시간들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체첸 남성 특유의 따뜻함과 배려가 그의 매력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저의 말을 경청해주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진심으로 다독여 주었죠. 퇴근 후에 같이 걸으면서 나누는 이야기들, 주말에 함께 보내는 소소한 시간들이 하루하루 쌓여갔어요. 특히 그의 가족을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그의 부모님은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그의 여동생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친근하게 대해줬거든요. 그와의 만남은 저에게 러시아에서도 이런 따뜻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과 그곳에서 만난 현우의 배려심이 저를 잊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죠. 가끔은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살짝 아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그리움조차도 마고메드는 이해해 주었어요. 오히려 제가 경험했던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며 관심을 보여주었죠. 마고메드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느끼던 외로움을 덜어주고 사랑받는 기쁨을 다시 일깨워준 사람이었죠. 그의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목소리는 제게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행복했고 매일 아침 그를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회사에 가게 됐어요. 저는 마고메드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꿈꿨던 행복과 안정된 삶을 러시아에서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싹텄죠. 우리는 앞으로 함께 살아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우리만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고메드와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러우 전쟁이 발발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평화롭던 일상이 한순간에 깨져버린 거죠. 러시아 정부는 징병 대상을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과 소수 민족 출신으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 거주하고 있던 마고메드도 예외가 될 수 없었어요. 체첸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는 징집 통지를 받았고 제게 그 사실을 말하는 날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출근하자마자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점심시간에 마고메드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알리사, 나 징집될 것 같아. 극동지역으로 배치된다고 했어. 괜찮을 거야. 거긴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마고메드는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이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별을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전쟁이 길어지면 언제까지 복무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극동 지역은 중국과의 국경에 가까워 직접적인 전투 위험은 낮다고 하지만 그곳도 완전히 안전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의 상황에 따라 마고메드가 더 위험한 최전선으로 이동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두려웠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전쟁 소식을 전했고 그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주변에서는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지만 그 어떤 말도 제 불안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일주일 동안 우리는 가능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 했어요. 마고메드의 가족들과도 만났는데 그의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울었어요. 출발 전날 우리는 모스크바의 작은 카페에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그 카페였죠. 그의 손을 잡고 있던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그도 느꼈겠죠.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알리사. 그가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사실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포옹을 할 때는 그를 놓아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가 떠난 후 저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하며 그에게서 오는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 그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휴대폰을 베개 옆에 두고 잤죠. 다행히 입대 초기에는 연락이 잦았습니다. 극동 지역에서 그는 주로 물자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고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어서 잠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영상통화로 저를 보며 웃어주었고 그때마다 저는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고 마고메드가 무사히 돌아와서 우리가 꿈꾸던 미래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점점 더 불확실해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휴대폰 사용이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작전 중 보안 문제로 인해 병사들의 통신이 통제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매일 밤 그의 안부를 걱정하며 잠들어야 했죠.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고 했지만 마고메드는 가끔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지만 그때마다 언제 또 연락이 끊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함께했습니다. 짧은 통화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기 바빴어요. 마고메드와의 연락이 점점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극동 지역에서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고 저와 그가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의 기회는 거의 사라졌어요. VPN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연락이 가능하긴 했지만 매번 위험을 감수해야 했죠.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매일 밤 뉴스를 보면서 극동 지역 소식을 찾아보았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어요. 가끔 그의 부모님 댁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몇 주 전 오랜만에 마고메드와 통화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마고메드를 통해 북한 군인들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뭔가 큰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마고메드는 짧고 굵게 전쟁의 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북한에서 용병들이 왔어. 하지만 사실 그들은 어린아이들이야. 너무 마르고 불안해 보여. 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강제로 내몰린 그들의 모습은 마고메드에게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투입된 어린 북한 군인들은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마고메드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어요. 마고메드는 저에게 북한 군인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키도 작고 마른 체형의 아이들이 러시아 병사들과 함께 움직이며 지시에 따라 행동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소통의 문제가 그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통역사가 있었지만 북한과 남한의 언어 차이로 인해 명령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북한 군인들은 제대로 된 군사 훈련도 받지 못한 채 전선에 배치되었다고 해요. 기본적인 장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 아이들은 왜소하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전장에 투입됐다는 게 느껴져. 마고메드의 말이 저를 더 깊은 슬픔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체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온 희생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고메드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지만 언어의 장벽과 그들의 경계심으로 인해 쉽지 않았다고 해요. 식사 시간에 보면 더 안쓰러워. 배식량이 부족한 건 아닌데도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음식을 먹어. 그리고 항상 불안해하는 눈빛이야. 마고메드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전쟁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희생시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체제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희생되는 건 결국 평범한 사람들, 특히 더 약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통화가 끝난 후에도 저는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숫자로만 보도되는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닌 실제 사람들의 삶과 운명을 바꾸는 잔인한 현실이었으니까요. 마고메드가 그곳에서 겪어야 하는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고 북한에서 온 어린 군인들의 운명도 걱정되었습니다. 그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 청소년들의 모습이 러시아에 징집된 소수민족 청년들과도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마고메드처럼 체첸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징집된 젊은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 모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터로 내몰린 것은 똑같았으니까요. 전쟁은 늘 약자들의 희생을 먼저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을 떠올리면 잠시나마 안정과 희망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분단의 아픔과 전쟁을 극복한 후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낸 국가입니다. 제가 교환학생으로 있을 때 경험했던 그곳의 평화로움과 질서 정연한 사회 시스템이 새삼 그리워졌어요. 저는 한국이 저에게 이상적인 사회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연인이 전쟁터에 있는 현실과 비교하면 좌절감과 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냈던 평화로운 시간들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거리를 지나던 중 몇몇 러시아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돕고 있다니 이건 대단한 일 아니야? 그들의 말에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북한의 파병을 남한의 지원으로 오해한 대화였습니다. 그들은 북한과 남한을 혼동한 채 잘 사는 한국이 전쟁에 가담해 러시아를 돕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은 역시 한국은 발전된 나라야. 우리 편이 되어준 게 자랑스러워라고 말하고 있었죠.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남한과 북한은 전혀 다른 나라라고 설명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 제가 사랑했던 그 나라는 이런 전쟁과는 전혀 관계없는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사람들의 무지가 만들어낸 오해가 저를 괴롭게 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서울의 밝은 거리, 친절한 사람들, 질서 정연한 도시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의 평화로운 일상과 따뜻한 사람들은 저를 치유해 주었던 기억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보냈던 여유로운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죠. 한국은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북한은 여전히 빈곤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번영과 자유, 그리고 지금 전쟁터에서 마주하는 북한 청년들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비극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된 그들의 운명이 가슴 아팠어요. 그 아이들이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그들은 체제에 의해 억압된 채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들 스스로가 왜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매일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고메드는 저에게 마지막 통화에서 그 아이들은 전쟁터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야 해. 그들이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친 한숨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의 따뜻한 마음이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마고메드와의 마지막 연락 이후 휴대폰을 붙들고 잠들지 못하는 밤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소식은 일주일이 넘도록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SNS도 수시로 확인했지만 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마고메드의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소식은 다른 전선에서 벌어지는 비극뿐이었습니다. 북한 청소년들이 최전선에 투입되었다는 뉴스는 저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마고메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두려움에 떨고 있던 북한 군인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도 추운 전장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쩌면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체제와 권력에 의해 조종당하는 그들의 현실을 떠올리며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올까요? 한국처럼 그들도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언젠가 마고메드가 무사히 돌아와 함께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저는 매일을 버티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이 모든 비극이 끝나면 한국에서 평화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예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 꿈조차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때로는 절망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의 비극을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간 열악한 지역의 사람들과 북한의 어린 군인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터로 내몰린 그들의 모습에서 체첸 출신이라는 이유로 징집된 마고메드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그들 모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의 젊은이들도 한국처럼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누리고 계신 평화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적인 것들, 친구들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밤거리를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미래를 꿈꾸며 계획을 세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이곳의 현실을 보며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들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지금도 그 추억은 제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고 마고메드가 무사히 돌아와서 우리가 꿈꾸던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마고메드와 함께 꼭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나라가 제게 보여준 따뜻함과 희망을 그에게도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전쟁의 무의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전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일상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 여행 후 충격에 받은 중국 명문대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는 한국 여행 후 한국의 발전상과 한국한테 배워야 할 점에 대한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은 강의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교수와 그의 가족들까지도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되고 결국 살기 위해 도망치듯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안후이입니다. 청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중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자랐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긴 역사와 문명의 발전사를 공부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접하고 그들의 지혜가 수천 년 동안 우리 문화를 형성해왔다는 사실에 늘 경외심을 느꼈어요. 청와대 교수가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중국 최고의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에 큰 자부심이 되었죠.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내가 중국의 미래를 키우고 있구나 하는 사명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매 수업마다 최선을 다했고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졸업 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가 중국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해졌죠. 제가 중국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순히 태어난 곳이어서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다양한 민족의 조화로운 공존,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 등 모든 것이 제게는 소중했습니다. 5천년의 유구한 역사, 세계를 놀라게 한 눈부신 경제 발전, 그리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혁신과 도전 정신. 이 모든 것이 제가 중국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였어요. 특히 개혁 개방 이후 우리나라가 이룬 경제적 성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가난했던 농촌이 번영하는 도시로 변모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근면함과 창의성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자부심 강한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학생들의 변화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중국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면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강의 중에 중국의 성과를 이야기해도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요즘 세대의 특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현상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 보였죠.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동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에 다녀온 학생들 중에는 아예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K-팝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 아예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중국의 경제 성장이 예전만큼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중국이 한국보다는 더 좋은 나라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즘 애들은 철이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걸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젊은 세대의 일시적인 열풍이 아니라 더 깊은 원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우리 학생들이 왜 한국에 그토록 열광하는 걸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해 한국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중국과 한국 두 나라를 객관적으로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야만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쩌면 중국의 미래를 위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를 열심히 말렸어요. 가족들과 동료들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뭐가 있다고 거길 가려고 해? 차라리 미국에 가지. 그래도 미국은 선진국이잖아. 심지어 어떤 친구는 한국은 중국보다 작은 나라야. 뭘 배울 게 있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꼭 한국을 가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뭔가 직접 보고 느껴야 할 것 같은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학생들이 그토록 동경하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가 직접 가서 보고 판단할게. 라고 말하며 주변에 우려 섞인 시선을 뒤로 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시야뿐 아니라 인생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인천공항부터가 충격이었죠. 우리나라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친절한 직원들. 이게 바로 선진국의 관문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입국 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했으며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질서정연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심지어 공항 내 안내 표지판도 여러 나라 언어로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어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더 놀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체계,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우리나라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몇몇 부분에서는 더 앞서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특히 도시 곳곳에 녹지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어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들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었고, 이는 우리나라 대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한 번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차가 한 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빨간 신호를 지키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대중교통이에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확했죠. 버스는 실시간으로 도착 정보를 알려주고 환승도 편리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스크린도어, 무선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에서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정말 편리해 보였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질서와 배려의 문화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을 보았어요. 그것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의 시민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느꼈습니다. 게다가 거리 곳곳에 있는 카페들, 다양한 레스토랑들 그리고 한국의 전통 시장까지. 특히 위생 상태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시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파는 곳에서도 위생 장갑을 끼고 음식을 다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또한 다양한 세계 음식점들이 공존하는 모습에서 한국 사회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현대적인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어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인들의 친절함도 감동이었습니다. 길을 물어볼 때마다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심지어 직접 안내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죠.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한 번은 길을 잃었을 때 어떤 젊은이가 자신의 일정을 미루고 10분이나 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장 놀랐던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었어요. 대중교통 이용부터 쇼핑, 음식 주문까지 모든 게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하더라고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도착 정보를 확인하고 심지어 카카오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요금을 내는 모습이 신선했어요. 중국에서는 아직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보기 힘들거든요. 레스토랑에서도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메뉴를 보고 주문하는 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일부 식당에서는 로봇이 음식을 서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런 편리함이 일상에 녹아있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IT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중국도 IT 강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이렇게 일상생활 곳곳에 첨단 기술이 녹아들어 있는 모습은 아직 보기 힘들거든요.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기술 발전의 방향을 단순한 성장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중국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우리도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특히 시민의식과 기술력 면에서 한국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경험들이 제 시야를 넓혀주었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가 먼저 다가와 제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 청년은 청와대에서 제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었다고 말했고, 반가운 마음에 그 청년과 여러 대화를 하면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교환 프로그램으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 했죠. 발전된 인프라, 높은 생활 수준, 그리고 활기찬 도시 분위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며칠간의 여행으로 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청년의 말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의 모습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 청년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교류 프로그램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 졸업했지만 취업의 벽은 높기만 했다고 해요. 수많은 지원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대기업에 취직한 선배와의 대화였다고 해요. 그 선배는 힘들게 취업에 성공했지만 10년만 일하면 은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른바 35세 정년이라는 말을 듣고 그 청년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청년은 중국에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고 한국으로 유학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취업 후에도 얼마나 불안정한 상황인지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도 취업이 힘들고 설사 취업을 해도 조기 은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 청년의 선택이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과의 대화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현실을 돌아보게 됐어요. 놀랍게도 그 청년이 말하는 것보다 실제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공식 통계로는 11%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40%가 넘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같은 명문대를 나와도 취업률이 20%밖에 안 된다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떠나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그런 경향이 강하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도 많은 중국 청년들이 한국에 공부하러 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더 놀라운 건 한 번 한국으로 유학 간 학생들은 중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학을 넘어서 우리나라를 떠나 새로운 삶을 찾으려는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있다니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죠. 국가의 발전은 결국 젊은이들의 열정과 노력에서 시작되는데 그들이 꿈을 포기하고 떠나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전업 자녀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취업을 포기하고 부모님을 모시는 걸 직업으로 여긴다니 이게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라니 너무 슬펐어요. 젊은이들의 재능과 열정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청년들은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겠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청년들이 이토록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사회. 과연 이게 우리가 꿈꾸던 중국의 모습일까요? 정부에서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들에게 농촌으로 가라고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신하방 운동이라고 하지만 이게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청년들의 재능을 사장시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런 모든 경험과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우리나라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장점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한국의 장점을 배워야 된다는 내용의 강의를 했어요. 물론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처음에는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많은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 싶어 했죠. 강의실은 항상 만석이었고 때로는 서서 듣는 학생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학생들이 줄을 서서 질문을 하곤 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강의 시간이 끝나고 1시간 넘게 학생들과 토론을 하기도 했죠. 학생들은 한국의 발전상과 그들이 배워야 할 점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날카롭고 통찰력 있었어요. 중국의 현실과 한국의 장점을 비교하며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곤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 혁신과 시민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들은 중국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듯 했죠. 저는 이런 반응을 보면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하지만 이런 좋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징후였습니다. 학교 관리자들이 제 강의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그때만 해도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대해 너무 긍정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는 식의 질문이었죠. 저는 그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들의 표정이 썩 밝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어요. 정부에서 제 강의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제가 외국의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국가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배우자는 제안이 어떻게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의도는 순수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제 강의를 중단시켰고 동료 교수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토론을 나누던 동료들이 이제는 마주치기만 해도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제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학생이 몰래 저를 찾아와 교수님, 저희가 교수님 강의를 듣는 걸 누군가 감시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줬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저와 가족들의 신변까지 위협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니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불길한 메시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국을 배신하는 자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내용이었죠. 전화로 협박을 받기도 했어요. 익명의 발신자가 당신의 가족들이 안전하길 바란다면 조심하시오라고 말하더군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큰아이가 울면서 아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라고 물었을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서는 살 수 없겠다고요. 이 나라에서는 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고
가족들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조국이었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고 판단했어요.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게 최선의 선택일까?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어요. 우리 가족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서는 떠나야 한다고. 그래서 이민을 결심했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나라를 떠난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가족의 안전과 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목적지를 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당연히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감동받았던 그 나라, 우리 학생들이 동경하던 그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한국에서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유롭게 제 생각을 표현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어쩌면 그곳에서 중국의 발전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있었죠. 물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매일이 도전이자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엔 언어 장벽 때문에 힘들었죠. 하지만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세계를 보는 시야도 더 넓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시민의식이에요. 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함, 질서 정연한 대중교통 이용 모습,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분리수거 문화까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중국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도 문제는 있어요. 높은 집값, 치열한 교육 경쟁, 노인 빈곤 문제 등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시민들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진정한 민주주의구나 싶었죠. 한국에 와서 가장 크게 느낀 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받는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여기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제 인생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와 집단을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개인의 행복과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이런 인식의 변화가 중국 사회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한국 생활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끔은 향수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겪곤 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더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만난 다른 중국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더 나은 삶의 질, 자유로운 환경,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중국의 미래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발전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단순히 경제적인 성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한국행을 결심한 것이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제 자신도 함께 성장했거든요. 이런 경험이 중국의 많은 청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 가족은 자유와 존중,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